트럼프가 나토에서 쫓아내겠다는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던 스페인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고 하자 유럽 방산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스페인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독일, 북유럽이 아닌 유럽의 심장부까지 한국에 진출한다는 것으로 유럽의 연대 균열을 일으키며 한국산 무기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방산 강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고 특정 분야에서는 핵심 참여자였습니다. 스페인은 자체 방산 생태계가 약해 이들에게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럽 방산 강국들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짜면 항상 이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스페인이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기술은 가져올 수 없으며 개발 비용 증가와 지연 등으로 인한 손아태에는 그대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스페인이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이 거의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 8월에도 K9 자주포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나온 바 있었는데 이제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스페인 군사 매체 인포디펜사는 12월 1일 스페인이 M9 대체 자주포로 K9 도입 고려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독일산 판저 하우비체 2000 자주포 최신형이 공개된 상황 속에 스페인이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은 유럽 방산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지상군 포병 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은 총 67억 유로 규모이며 그중 궤도형 자주포 부문에서는 한국산 K머신 자주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주 이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올해 말까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2월 스페인 국방부와 인드라 및 기타 관련 업체들이 요구사항과 산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는 기술 이전 패키지와 함께 도입되어 시스템의 스페인 현지화 및 인드라의 설계 주도 권한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궤도형 자주포 118문과 지원 및 지휘 차량 구매에 45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차륜형 자주포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제안은 라인메탈 MN의 시메필치용 방호 트럭과 스페인 자체 개발 포병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총 86문의 차륜형 자주포가 물류 및 유지보수 차량과 함께 약 22억 유로 규모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인드라가 플랫폼 설계를 주도하고 포병 모듈은 스페인 현지 기업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나토 남부 방위의 핵심으로 아프리카, 지중해, 북아프리카 전선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병 전력의 핵심 장비인 자주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페인 주력 자주포는 1970년대 도입된 궤도형 155m 엠브리고시구 자주포 91구문이 전부입니다. 도입된 지 거의 50년 가까이 된 이 구형 자주포는 전자식 사격 통제, 자동 장전 같은 건 전혀 없는 포탄을 직접 장전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현대전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주포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214문의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현대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페인의 발표는 마치 미리 정해놓고 발표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독일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판저 하우비체 2000의 최신형을 내놓았지만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치가 떨리는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1950년대 구식 자주포를 독일산 판저 하우비체 2000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라크 파병 이후 자주포 노후화를 인식했고 115mm 자주포 대체 후보군 중 판저 하우비체 2000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최고의 자주포라 불리던 판저 하우비체 2000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하지만 시험을 해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자주포라며 분통을 터뜨리면서 거부했습니다. 우선 구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너무 비쌌고 유지와 정비 비용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또한 부품 수급 지연과 혹서기 및 혹한기 장기 운영에 취약했으며 정비 사이클이 길어 차량 가동률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자주포는 유럽 북부와 독일 평야에서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지중해성 기후, 각기 다른 지리 조건, 산악지형, 도심지를 모두 가진 스페인에서는 가동률 60%를 유지하기도 힘든 불편한 괴물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과감하게 도입 취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취소가 아니라 스페인에게 유럽제 무기의 한계를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판저 하우비체 2000 자주포에 앞서 독일산 무기의 치명적인 단점을 깨달은 것이 러파르트 전차였습니다.
스페인은 독일과 계약을 맺고 러파르트 2의 오이체크를 기반으로 국산형 러파르트 2E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국산화 비용이 폭증했습니다. 또한 부품 의존성, 점검 시기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전체 전차의 80% 이상이 불량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2022년 스페인이 보낼 수 있는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의 무기 도입과 방산 협력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제 무기를 사면 10년 뒤에서야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지만 한국산 무기를 사면 바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자마자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최근 나토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게 GDP의 5%라는 새로운 국방비 목표를 강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스페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국방비는 GDP의 1.24%로 나토의 최소 기준인 2%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스페인은 국방보다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복지, 연금, 공공부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EU 유럽연합 재정 규제도 지켜야 했기에 추가로 GDP의 3.4%를 국방에 더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항변에 독일과 프랑스가 어느 정도 이를 허용해 주었고 유럽은 5% 인상 합의안에서 놀랍게도 스페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스페인을 공짜로 보호받고 있다며 나토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한 말은 그 정도의 국방비 증액은 어렵지만 나토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고안한 방법이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성능, 최당의 납기를 가진 바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2000년대 중반부터 무기를 사오지 말고 우리 산업을 참여시키자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즉 독일이 완성해서 파는 판저하우비체 2000과 같은 무기를 비싸게 사지 말고 국내에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금 펼치는 방산 수출 정책과 일치했습니다. K4인 자주포는 전 세계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자주포로 독일산과 달리 수리 유지 보수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스페인에는 장갑차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서 K9 자주포를 생산하면 최고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E의 실패를 겪은 스페인은 K2 전차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1000대 규모를 도입하며 정비, 탄약, 훈련 체계를 나토 표준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는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현지 생산을 통해 파생형으로 발전하고 지역 맞춤형 업그레이드까지 제공합니다. 스페인 지역은 산악, 해안, 도시가 뒤섞인 복합 환경인데 이것은 K2 전차가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이미 실증한 조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것은 스페인이 만약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면 K2 전차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병이 2025년부터 2030년의 대규모 교체를 검토한 이유는 M2 시구 노후화 때문이 아니라 유럽제 도입 지옥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이 K9 자주포와 K2 전차까지 선택한다면 30년간 겪어 온 유럽 방산 시스템의 실패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압도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서쪽의 대서양, 남쪽의 지중해,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스타와 멜리아,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영토만 방어하면 되는 것과 달리 스페인은 유럽 밖에 있는 영토까지 책임져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군사 전력은 단순히 본토를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유럽 남부, 지중해,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연결된 광범위한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포병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판저하우비체 2002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 자주포는 과열, 부품 마모, 잦은 정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일 본토에 의존해야 하는데 부품과 정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9 자주포는 단단하고 구조가 단순하며 야전 유지가 쉽습니다. 혹한, 진흙, 모래, 진창에서도 사격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럽의 자주포가 한 번 고장나면 정비시설로 돌아가야 한다면 K9 자주포는 현장에서 바로 수리하고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점을 크게 깨달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그 혹독한 환경에서 K-차잼을 실제로 운용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면 정치적인 안정이 생깁니다. 유럽연합에서 환영을 받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협력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럽식 무기 시스템의 피해를 입어온 스페인은 이제 이를 과감히 깨려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선택은 결국 체면이 아니라 현실, 평화가 아니라 실전, 정치가 아니라 군대의 생존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 한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군사 매체 인포 디펜사는 지난 10월 신형 자주포 도입에 독일제 판저 하우비체 2000과 한국산 KB9 자주포가 강력한 후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페인이 자체적으로 만들려는 네메시스 자주포도 언급되었는데 스페인 내에서는 우리가 또 유럽식 개발 지옥을 반복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스페인 현지인들은 차세대 자주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9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격과 성능 면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에 더 부합합니다. 판저 하우비체 2000은 K9보다 무려 4배나 비쌉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낮은 신뢰성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여기저기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폴란드처럼 기술 이전이 완료된 K9을 선택할 겁니다. K장은 다른 유럽 군대들과 장비를 통일할 수 있어서 훌륭한 선택이 될 거야. K9였으면 좋겠어. 정말 멋진 자주포야. 독일 자주포는 문제투성이고 네메시스는 완전 엉망이야. 최근 한국 무기에 대한 스웨덴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웨덴은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한국과 경쟁하여 A-16 잠수함이 선택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리펜 전투기를 수출하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공군, 해군, 육군 전력 전체를 독자 개발 가능한 국가입니다. 인구는 1,1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방위 산업의 규모와 기술력, 수출 역량은 G7급인데 그동안 경쟁국으로만 여겨졌던 스웨덴이 지금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7일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 스웨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안 장관은 양국 간 심화하는 방산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K-3구 천무 다련장 로켓 등 한국 재래식 무기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홍보에 나섰습니다. 욘손 장관은 K-방산의 대량 생산 능력, 신속한 납품, 가격 경쟁력 등 우수한 방산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하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댔습니다.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들이 모두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웨덴만이 홀로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대신 자국의 기술로 만든 아처 자주포를 사용했습니다. 아처 자주포는 자국 기업 보포스 보폴 자체 기술로 150mm 자주포를 달고 플랫폼은 스웨덴 대기업 볼보의 덤프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스웨덴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렸는데 차륜형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도로 주행 속도도 빨라 스웨덴은 아처 자주포를 총 48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처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륜형보다는 궤도형 자주포가 눈길 등 열악한 지형이나 후방 신속 투입 면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자폭 드론과 무인기 공격이 확대되면서 방어력이 부족한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처 자주포가 모든 지역과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자국산 무기체제를 고집했던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작전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들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륜형 자주포로 완성된 아처로는 모든 지역과 지형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차륜형이 기동하는 데 제한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도 빨리 궤도형 자주포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웨덴이 이렇게 비상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처 자주포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SNS에 스웨덴 아처 자주포가 폭파되는 장면이 올라오고 포신이 제거된 영상도 목격되었습니다. 실전에서 아처 자주포는 치명적인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이웃나라 노르웨이가 도입한 자주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의 이웃 국가 노르웨이는 한때 아처 자주포의 공동 개발 파트너이기도 해서 했는데 이후 A처 자주포가 아닌 K9 신 자주포를 선택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1위 점유율의 K9 자주포를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도입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스웨덴은 고집으로 아처 자주포를 고집했는데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K9 자주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글로벌 방산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 11월 28일 스웨덴 전투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튜-22 램스한 폭격기를 요격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공군은 목요일 러시아가 타우-22M스라는 폭격기와 수-35 전투기를 동반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신속 대응 전투기를 출격시켜 발트해 상공을 비행하는 러시아 항공기 집단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과 함께 발표된 자료에는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튜-22 모스사라는 폭격기가 발트해 상공을 고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통과가 아닌 실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플랫폼이 훈련 중임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는 콜라반도 기지 배치를 확대해 너뱄습니다. 장거리 타격 플랫폼이 발트해와 북극해 상공에 더 가깝게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스웨덴은 2,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군 당국은 최대 사거리 2,000m의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여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칼 요한 에드스트로엠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경우 이런 유형의 무기가 러시아 내 목표물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틀란드 섬 기습 점령입니다. 발트해 한가운데 있는 스웨덴의 섬 고틀란드는 해상 및 공중 통제 요충지로 발트해 항공모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고틀란드를 신속 점령하면 나토군의 발트해 연안 국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수바우키 회랑 지원선도 차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엄청난 위협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스웨덴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스웨덴은 급히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는데 스웨덴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면 현재 겪고 있는 작전적 공백에 매우 결정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웨덴 북부 노를란드 지역은 숲, 빙토해석 지형, 두꺼운 눈, 비포장 임도가 많았는데 아처는 볼보 A3 스밍 6륜 구동 기반이라 눈, 수렁, 토사에서 기동력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반면 K9 궤도형은 빙판, 눈, 진흙, 숲에서도 안정적인 지면 접지력과 중량 분산을 제공하기에 이런 취약성을 극복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선봉에 선 폴란드에 최근 훈련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제셜뉴구 기계화사단은 눈으로 뒤덮인 설원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를 훈련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설원에서 움직이는 K9 자주포는 역동적이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에 폴란드 제실뉴 기계화사단은 페이스북 홈페이지 대문을 설원을 누비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이미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겨울철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는 겨울철 영하 15도에서 25도, 습설과 빙결 현상이 반복되는 북동 유럽 특유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K5친 자주포는 이러한 지형에서도 집안 치마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폴란드 포병 장교는 인터뷰에서 눈과 진흙에서 궤도가 말리는 순간에도 K-자행은 끝까지 밀어준다. 포를 쏘고 습지를 빠져나가는 속도가 판저하우비체 2000보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9 궤도형의 접지력, 지면 압력 분산 덕분에 차륜형 아처나 카이사르 계열보다 훨씬 불시 정지율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기갑부대에서는 우리는 K9을 썬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눈 속에서 길을 땅 속으로 파며 나아가는 멧돼지이다 라고 말한다고 담했습니다. 스웨덴의 눈과 얼음이 쌓인 지형에서도 폴란드에서 멧돼지라 불리는 K9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9의 긴 사거리와 정확성으로 놀라운 전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웨덴 본토를 정면으로 공격하긴 어렵지만 고틀란드와 발트해 연안에서 기습 상륙을 시도할 가능성은 스웨덴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륙 진지들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데는 중화기 포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처는 화력 투사 후 즉시 이탈하여 적의 위치를 교란하는 데 유리하지만
K9 자주포는 전략 거점 방어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밀어붙이는 보병에게 기갑 지원이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기동전 구조에서는 K9 자주포가 방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있으면 고틀란드에 쉽게 상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규백 장관은 K4인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와 함께 K-TUS 39 천무까지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 스웨덴은 올해 초 독일산 러파르트2 최신형 44대를 구매하고 구형 66대를 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웃나라 노르웨이는 2023년 마지막 경쟁에서 K2 전차가 더 훌륭했음에도 독일산 전차를 선택하여 자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차는 오랫동안 독일이 구축해놓은 유럽 전차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다련장 로켓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일산 전차를 선택한 유럽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돌연 한국산 K-39 천무를 선택하자 유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 군사매체 하르트풍크트는 최근 노르웨이가 독일과 프랑스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일 프랑스 연합이 제안한 M-70 MLRS 업그레이드나 미국 하이마스, HIMARS 대신 K-239 천무를 선택한 것은 유럽 방위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K-239 천무를 선택한 이유로 K-239 천무가 유럽 시스템에 비해 더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노르웨이군의 긴급한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신속한 인도 능력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의 경쟁력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 유럽 방산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프랑스도 K-239 천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프랑스가 노후한 M287 다련장 로켓 시스템의 후속 모델로 한국의 K-2439 천무 또는 인도의 피나카 시스템 도입과 현지 생산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미국산 하이마스 도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체 개발 방안으로는 티투스, 카이사르의 푸드르 시스템이 가장 앞서 있지만 여전히 초기 개념 설계 단계이며 자체 탄약 개발 없이 인도산 로켓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의원들은 자국산 시스템의 수출 성공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토 시장은 미국 하이마스와 이스라엘의 다련장 로켓 시스템으로 양분되었으며 폴란드는 K-539 천무를 선택했고 대부분 현지 생산 권한까지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K-239 천무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체 생산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르웨이가 K-39 천무를 선택한 것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 한국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캐나다 군사 채널에서는 캐나다가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련장 로켓 발사기 24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의 하이마스인데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한국의 K-239 천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을 듣고 한 캐나다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띄는 점은 K-2439 천무가 미사일 성능이 2배나 더 좋고 악천후에서도 방해를 덜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천무가 우리나라에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상 설명이었습니다.